SDI가 저는 이제 탑픽이고 밸류에이션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저는 후순위로 저는 밀어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보호예수 해제가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우시팹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TYM과 대동은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어제 상업펀드와 기관들이 최근에 좀 샀는데 뭐 봐볼 만한 이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코스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엔솔에 대해서 네. 저런 모습. 예, 1,600억이나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죠? 1,600억. 원래 우리가 매일 외국인 매도 금액 이렇게 할 때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로 나왔지. 그렇죠. LG 엔솔과 삼성 SDI는 외국인 순매수로 주로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어제 1,600억이나 이렇게 큰 규모가 잡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우리 816 가족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LG 엔솔을 탑으로 계속 봐왔다가 최근에 제가 그 투자 우선순위를 저는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죠. SDI가 저는 이제 탑픽이고 밸류에이션 때문에.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저는 후순위로 저는 밀어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전방 고객사 중에 가장 좀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누구죠? 테슬라입니다. 그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무슨 우려에 자꾸 시달리고 있죠? 수요 둔화 우려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하고 있죠? 테슬라가 가격 인하 소식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가 야 그러면 테슬라의 수요 둔화가 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테슬라향 쪽으로 노출도가 있는 그죠? 비중이 좀 큰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지금 조금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대표님 또 말씀해 주셨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LG 엔솔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라고 해드렸는데 이 자꾸 애널리스트 분들은 에비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서 지난번에 제가 이 에비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거든요. E가 어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B는 befor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제거하기 전에 이익인 거죠. 그래서 D에는 I는 인터레스트 금리고 T는 텍스 세금이고 D와 A는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 세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제거하기 전에 반영하기 전에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까지 감안하기 전에 이익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이익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영업이익. 네, 얼마 팔아서 얼마 남았어. 네, 이런 비용 제거하기 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에비타를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30배 정도 된다라는 거죠. 30배. 네. 성장주인데 30배인데 상대 비교를 그러면 바로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 회사의 납품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CATL인데 이 회사는 15배거든요. 아하. 자, 그러면 성장주로서 이제 그러면 왜 CATL은 15배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30배를 받을 이유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네, 그렇게 감안해도 이 30배라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게 지금 여의도의 시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비싸네. 네, 좀 많이 올랐네. 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도 지금 이제 21배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 두 개를 감안하면 좀 비싸다라는 게 있고 특히나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 뭐 유동 비율, MSCI 코스피 200 즉 패시브적인 자금 있잖아요. 패시브적인 자금. 이런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주가를 최근에 좀 끌어올렸던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이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올 부분도 이벤트가 당분간 없다. 라는 것까지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살펴봤는데 국민연금의 그 비중 채우느라 꾸준히 샀는데 이제는 이제 다시 팔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그 이후로 또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그러한 이슈들, 수급적인 이슈들 있죠. 이벤트, 기계적인 매수세를 기대하는 건 당분간 없다. 라면 이제는 안 좋은 수급적 이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가 수익 실현이라든지.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1월 달에 이 회사가 상장됐거든요. 내년 1월 달이면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쫙 풀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 더 현대서울 쪽에 여기 파크원 있죠. 거기에 LG 에너지솔루션 입주가 거기에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이제 슬슬 내년 1월 달이 되면 나 이거 팔려고 이제 아마 손가락을 직원 매도도 나올 것이다. 우리 사주가 물량이 꽤 많아요. 이게 우리 사주 물량이 그때 우리가 그래서 열받았었잖아. 3.5%. 네. LG화학 주주들에게는 안 나눠주고 직원들에게만 주식 배당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거 보호 예수가 풀리거든요. 1월 27일 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의도의 분위기 제가 살짝 알려드릴까요? 아니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확실하게요? 네. 그러면 일어서서 알려드려야 되나? 일어서나 앉아나 똑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앉아서 슬픈 얘기 설명드릴게요. 자꾸 하지 맙시다. 네,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네. 지금 여기에서 3.5%의 비중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출까지 받아서 버신 분들은 한 많게는 한 2, 3억씩 수익이 나셨대요. 우리 직원분들이. 네. 그러면 팔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나중에 빠졌다가 이러면 뭐 할지 뭐 챙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자금들이 이제 풀릴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여의도에서는 증권사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싶을까요? 그 1, 200은 아니잖아요. 그 자금이 지금. 수천억대. 그래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나 거기에 저희 본부가 입주가 돼 있거든요. 그 지금 파크원에 여의도 현대서울에. 그래서 지금 전사적으로 그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의 자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본이 들어오면 앞으로 뭐 다양한 또 주식 투자를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주식에 아니면 뭐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기를. 그래서 요 물량이 팔렸을 때 수급적으로 어쨌든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은 조금 빠졌다고 섣부르게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당분간은 그러면 적어도 1월 27일 날 제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보호예수 해제가.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수급적인 말씀드렸고 테슬라 CATL 대비해서도 프리미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 2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2배나 지금 더 받고 있는데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좀 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라도 조금 챙겨놓고 다음 1월달 중하순 정도에 좀 혹시라도 수급적으로 수급적인 영향으로 더 빠지게 되면 그때 좀 다시 좀 사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위치다 정도로 어제 주가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속상한 기업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또 속상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우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한 가지 정도 업데이트를 하나 해드리면 SK 하이닉스의 22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보시면 뭐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년도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이게 검은색이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랫꼬리가 아니죠. 고개를 숙이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년도에 마이너스 부호가 달려져 있죠. 마이너스 9천억 정도의 적자가 날 거야라는 것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조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23년도에 영업 적자 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 둔화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오늘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가 좀 올라왔으니까 다시 전저점을 회복을 할지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한테 약간의 이제 뭐 센티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뉴스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이제 중국으로 특히나 고사양 장비는 못하게 지금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네덜란드 ASML한테. ASML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EUV 장비를 만들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데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게 되면 고성능, 고전력, 고효율 뭐 이런 반도체를 저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비를 주지 말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좀 우리가 알아서 좀 할게 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입장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좀 따라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뉘앙스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는 EUV는 대중국 수출이 좀 불가능하고 EUV보다 이게 조금 더 그 전에 장비가 뭐냐면 DUV라는 겁니다. DUV는 뭐냐면 제가 이미 지난주 주말에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이거 설명드렸었거든요. EUV가 뭐고 DUV가 뭔지. EUV는 광원의 파장이 이렇게 짧은 겁니다. 10나노대 그 이하. 이거를 우리가 극자외선이라고 하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고 그 위에 파장이 보면 나노가 숫자가 높죠. 이런 것들이 요거를 우리가 샤프 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뭐 붓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DUV 광원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그 누구야 ASML이. 근데 이것까지도 하지 말라 요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 DUV 가지고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패터닝을 하면 조금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자꾸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이닉스 이야기는 그러면 왜 나오는 거냐 하면 EUV 장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은 당분간은 이렇게 보면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 우시에 D램 팹이 있는데 공장이 지금 D램 쪽도 SK 하이닉스는 D램에서도 EUV를 적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삼성전자처럼. 지금 뒤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당분간은 EUV 장비가 중국의 우시 공장으로는 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우시 팹에 해당하는 EUV 장비 반입이 불가능하니까 EUV는 한국에서 공정을 하고 공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웨이프를 보내야 되는 좀 약간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는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닉스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당분간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우시 팹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앞으로 좀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계속 좀 보자. 지금은 최근에 나온 노이즈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치포 동맹 그때 네. 나왔던 이야기가 한국은 좀 그 봐준다. 네네, 그런 이야기도 유예 기간이 있었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네네, 그게 뭐 결정이 아직까지 이제 뚜렷하게 뭐 애매하니까. 예, 안 나왔는데 최근에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만 이렇게 예외적인 그거를 조항을 안 해주면 쉽지 않다. 말이 막 헷갈리네요. 그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예, 최근에 이제 분위기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일단은 알고는 있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주 혹시나 찐시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지금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 정신없이 팔고 네, 있어요. 안 좋은데 특히나 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 예,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요거 돌아서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는 당분간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웃퍼폼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단 오늘은 반도체가 미국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회복 좀 해주자. 좀 기대를 좀 이렇게 가져보죠. 뭐.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여기 공개적으로 SK 하이닉스 산 적이 있었잖아요. 네, 팔았는지? 네, 팔았는지. 네, 그래서 아니 안 팔고 있습니다. 들고 간단하네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쪽 매수한 종목들 간단하게 네. 몇 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사모펀드 어제 매수에 기계 관련주들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된 쪽에 애널리스트 그 업황 추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지난 10월 달에 한번 실적 추정치를 올리고 난 다음에 살짝 계단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기계업종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계업종 내에서 어제 매수 강도가 강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일단 영풍정밀, 요거는 이제 고려아연 지분 경쟁 관련해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죠. 최근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급등할 때는 뭐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 뭐 200일선 부근까지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지분 경쟁 관련해서 뭔가 일단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펀더멘탈 쪽으로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200일선까지 내려와도 관심 둘 이유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 이유 없이 가격 조정을 만약에 200일선까지 받는다면 그때 한번 또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도 기관들은
영풍 정밀에 대해서 시총이 0.9%를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C 같은 이런 건설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샀고요. 그 외에는 두산에너빌티가 어제 조금 보이네요. 지금 이재용 그 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갖고 거기에서 원전 관련해서 또 뭐 어제 뉴스가 저녁에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을 조금 이따가 개장 후에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두산에너빌티 어제 기계업 중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을 오늘 저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TYM입니다. TYM이 우리 과거에 동양물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와 같은 회사가 피어그룹은 우리나라의 대동, 그죠?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농기계 하면 이제 많은 농기계 관련된 장비들이 있지만 뭐 트랙터, 가장 트랙터. 예, 저는 사실 트랙터를 몰아볼 일도 사실 없었고 도시 청년이잖아요. 도시 청년이다 보니 저기 청년은 아니고 도시 장년. 도시 아저씨. 도시 중년. 네, 도시 중년이죠. 그러네요, 중년이네요. 속을 뻔. 네. 그래서 이 트랙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땅을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경작할 때도 이용이 되는데 건설할 때도 그러니까 뭘 앞에 다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보시면 달려 있는 것들을 교체해서 다 달아버리면 그죠? 앞에 달려 있는 것들을 바꾸면 제설할 때도 활용이 되고 이 트랙터가 참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 분야, 임야 작업, 정리할 때 그래서 트랙터는 참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 그림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트랙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업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업이 다양하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에 따라서 100마력 이상을 대형, 40마력 이하는 소형인데 요즘 소형 쪽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랙터 수명이 되게 짧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워낙 활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 보세요. 이 혐한 데다가 5만 데다가 앞에 거 달아가지고 다 막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소가 저 역할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 마지막에는 먹히고. 야, 대표님 너무 소가 정말 불쌍한 짐승이네. 동물이네. 네, 근데 진짜 대표님이 딱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거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대 농업에서 트랙터는 과거의 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애널리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조금이나마 늦가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트랙터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사용 시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용 연수 자체가 사용하면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짧아지면 이 기계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재구매를 해줘야 부품을 되니까. 교체한다든지 기계를 또 새로 팔아야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트랙터의 수출 추이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니까 201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은 특히나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관세청 들어가면 수출 데이터 다 뽑을 수 있습니다. HS 코드를 찾아내면 다 뽑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국내외 수출이 그러면 이렇게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왜 국내 트랙터들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세 가지 요인을 뽑고 있더라고요. 가성비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이제 알겠죠. 이 키워드만 보면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시장 대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고객 친화적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가 40마력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잡이 아니라 합의에 가까운 활용도가 높대요. 내가 취미로 이제 뭔가를 앞에 마당을 가꾼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그 트랙터에다가 에어컨도 달아주고 히터도 달아주고 네, 다양한 옵션 사항들을 고객 사용 편의성을 높여준대요. 럭셔리 농사네. 네, 그 다음에 TYM 같은 경우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요즘 사면 옛날 자동차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USB 포트 없으면 자동차 불편하잖아요. 아, 자동차 없으시니까 모르겠구나. 참 자차가 없으시는데. 아니 뭐 네. 자동차는 없어도 뭐 알 건 아니까. 아시나요? 제 차 같은 경우는 USB 포트가 이렇게 막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그치, 충전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네, 쓰니까.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고 무선으로 최근에 나온 차들은 특히나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을 농기계 트랙터에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 경쟁사들은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고객들 대응을 안 해준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러면 농사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중년이다 보니까 농사를 제가 안 해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상반기가 어쨌든 농사의 성수기잖아요. 네. 그죠? 1분기, 2분기. 그래서 이게 성수기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딱 지금이 12월이니까 아, 바로 다음 달부터가 성수기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수기 진입이 맞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뽑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뽑아봤죠. 이게 2020년 동안 3년 동안에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그래프 세로 그래프가 매출액인데 한번 보시죠. 매 2분기가 빨간색입니다. 매 2분기가 다른 분기보다는 숫자가 꽤 높죠. 그죠? 다른 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전체 분기 중에서도 2분기가 빨간색이 항상 높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다음으로 분기별 매출액이 높은 분기가 1분기입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분기가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상반기가 성수기다라는 게 거의 명확하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수기 모멘텀도 지금 진입을 할 시점에 실적이 좋아질 그쵸, 것이다.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업체랑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일본의 경쟁사 중에 구보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구보다라는 회사가 10배 이상에서 이거 회색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동이라든지 TY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배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감안을 하면 뭐 이런 부분 감안하면 TYM과 대동은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어제 사모펀드와 기관들이 좀 주가를 최근에 좀 샀는데 뭐 봐볼 만한 이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동과 TYM 중에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가지고 봤을 때 네. 어디가 좀 더 나아 보여요? 사실 두 종목이 방향성은 거의 같다고 보면 비슷해요.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뭐 본다면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표를 그냥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대동은 5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TIM은 3.9배 정도 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TIM이 더 낮잖아요. 성장률도 더 높고. 매출액은 근데 대동이 더 그렇죠. 크네요. 매출액은 더 높은데 전체 매출액은 3분기 매출액은 더 높은데 시가총액도 근데 TIM이 더 높고 그래서 사실은 뭐 깔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대동이 앞다 나갔다가 근데 단기적으로 꼭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 일단 요 밸류에이션이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TIM이 200일선 부분까지 좀 위에서 붙어져 있고 뭐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뭐 TIM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정도. 근데 두 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이 43%다 그쵸, 보니까 TIM은 좀 올랐죠. 좀 네. 올랐다라고 보고 네. 대동은 15%니까 덜 올랐다. 연초 보고. 대비해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오늘 가족분들이 이 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사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